평생 헌신한 남편이 칠순잔치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왜 낯선 여자 명의로 거액의 보험금을 남겨두었을까요? 살인 의심까지 받게 된 68세 김영숙, 가족들마저 등 돌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가족을 위한 놀라운 선택, 그리고 불완전했지만 진실했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김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정수의 칠순잔치날이었죠.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칠순이라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긴장되어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용 당면, 동그랑땡에 들어갈 두부와 돼지고기, 호박전을 부칠 애호박, 그리고 정수가 가장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일 북어채까지 모든 것이 정수의 취향에 맞춰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먼저 북어를 물에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영숙이 끓여주는 북어국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면 항상 여보, 북어국 좀 끓여줘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수를 위한 특별한 북어국을 끓여주고 싶었죠.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딸 진이가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진이는 평소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는데 아버지 칠순잔치만큼은 꼭 참석하겠다며 며칠 전부터 휴가를 내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잔치 준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딸이 평소 고생이 많다며 푹 쉬라고 했었죠. 응, 음식 준비해야지. 너는 더 자고 있어. 어제 늦게 왔으니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손님들 많이 오신다며 혼자서 어떻게 다 하세요. 진이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서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영숙은 딸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평소에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딸과 함께하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아침 7시쯤 정수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칠순잔치를 앞두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아, 진이도 벌써 일어났구나.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푹 쉬세요. 진이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죠. 북어국 끓이고 있어. 오늘 손님들 많이 올 텐데 든든히 먹어야지. 영숙은 국간을 맞춰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내 곁으로 가서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런 잔치까지 준비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함께 이만큼 살아온 게 어디야? 영숙은 부끄러운 듯 정수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딸 진이도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영숙과 진이는 본격적으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잡채를 위해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들을 볶아냈죠. 동그랑땡도 정성스럽게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기름에 부쳤습니다. 호박전도 노릇노릇하게 부쳐냈고요. 영숙의 손길이 닿은 모든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오전 9시쯤 아들 진우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문제로 몇 번 의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고맙다. 애들은 잘 있었고, 할아버지가 오늘 용돈 많이 줄 테니까 기대해라. 정수는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곤 했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칭얼거리며 안겨들었습니다. 9시 반쯤 동네 이장인 고재만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고재만은 정수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둘이 함께 이 동네에서 자라났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말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정수야, 칠순이면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네. 우리 어릴 때 생각나지 않냐? 재만이도 곧 따라올 거 아냐? 우리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잖아. 함께 늙어가니 든든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개구쟁이였던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군대 이야기 등등. 영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와 영숙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에 단골 손님들도 왔고 오래된 친구들도 멀리서 찾아왔죠. 집안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 씨,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겠네요. 냄새부터 다르네. 어디 맛 좀 볼까요? 아, 정말 맛있어요. 역시 영숙 씨 솜씨는 최고예요. 칭찬을 들으며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그리고 식당 손님들을 위해 요리해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영숙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정수의 칠순을 축하했습니다. 정수는 손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환한 웃음을 지었죠. 진이가 아버지와 손주들의 사진을 연신 찍어댔습니다. 정오가 되자 집안이 손님들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진이와 진우도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뛰어다녔죠. 모든 사람들이 정수의 칠순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바쁜 중에도 남편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새 칠순이라니. 이 사람하고 산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네. 그래도 큰 병 없이 살아온 게 고맙지.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다툰 적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함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감사했죠. 오후 2시쯤 정수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가 있으니 조금 무리했나 싶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여보, 진이와 진우 그리고 영숙이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라 정수 곁으로 모여들었죠. 잔치집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고재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지만 정수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금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정수는 그렇게 칠순잔칫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하의 잔치집은 순식간에 슬픔과 절망의 집이 되어버렸죠. 정수의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한식당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찾아와 조문했죠. 영숙은 눈물도 다 마른 채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남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이와 진우는 정리할 일들이 많다며 각자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영숙은 정수가 평소 사용하던 책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영숙은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서랍에는 안경과 볼펜,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도장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영숙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보험증권 3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영숙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보험증권을 보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고 수익자 이름란에는 오유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숙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험증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 금액은 각각 2억 원, 1억 원이었고 수익자는 모두 같은 이름이었죠. 총 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이 오유정이라는 여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유정? 누구야, 이 여자가?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험 가입일이었죠. 3개의 보험 모두 정확히 6달 전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왜 정수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엄마, 뭐 하세요? 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가왔죠. 진이야, 이것 좀 봐. 내 아버지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 진이는 어머니에게서 보험증권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보험 금액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엄마, 이거 보험금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수익자가 오유정? 이 사람 누구예요? 나도 몰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진이는 보험 가입일을 확인하고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갑자기 6달 전에 이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을까요? 오빠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진이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도 보험증권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도대체 뭐야? 아버지가 왜 이런 보험을 들었지? 게다가 수익자가 우리 가족도 아닌 다른 여자라니.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진우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정수 선생님 조문을 왔는데요. 여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죠. 지금이 몇 시인데 조문을 와요? 장례식은 이미 끝났는데. 진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죠. 죄송해요. 사정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려고.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숙은 보험증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영숙에게 다가가며 깊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유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영숙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보험증권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진이와 진우도 깜짝 놀라며 오유정을 쳐다봤습니다. 오유정? 당신이 오유정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정수 씨. 아니, 박 선생님과는 보험일로 알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니. 오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눈물이 가짜로 보였죠. 보험일이라고요? 그럼 당신이 보험 설계사예요? 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유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박 선생님께서 보험에 관심이 많으셔서, 관심이 많아서 6억 원짜리 보험을 당신 이름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우가 보험증권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오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박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40년을 산 남편이 왜 다른 여자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요? 영숙이 격분하며 일어섰습니다. 오유정은 울먹이며 말했죠.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정말 저한테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특별한 분이라고? 어떻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진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오유정은 주저하며 대답했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달까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6억 원짜리 보험을 당신 이름으로 들어줘요? 당신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진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오유정은 눈물을 더 흘리며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장례비라도 보태려고 왔어요. 오유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장례비요?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장례비를 대요? 진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오유정을 노려보며 말했죠. 당신,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예요? 정말로? 저는 그냥 박 선생님께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오유정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신세를 졌다고 해서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신 혹시.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엄마, 안으로 들어가세요. 진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정말 가볼게요. 죄송해요. 오유정은 황급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막아섰죠. 잠깐, 그냥 가면 안 되죠.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지 확실히 해야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오유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오유정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겠네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을 들은 오유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영숙은 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순식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죠. 오유정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으로 6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정수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이 신경 쓰였죠.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다고 했는데 혹시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형, 아버지 핸드폰 수리점에 가져가 보는 게 어때요? 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진우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
뭔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오유정이란 여자와 연락했던 기록이 있을 거야. 진우는 정수의 핸드폰을 들고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수리기사는 며칠이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죠. 진우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핸드폰이 복구되었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메시지함을 확인했죠. 그런데 확인하는 순간 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오유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진우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아, 오늘 보험료 납부 완료했어.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내가 곧 정리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유정아. 애들이 의심하면 어떡해요? 애들한텐 보험 얘기 절대 하지 마. 알았지? 네.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이런 짓이 맞나 싶어서. 이미 시작된 일이야. 지금 와서 그만둘 수는 없어. 진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유정과 뭔가 계획을 세웠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것도 보험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빠, 사모님은 정말 모르시는 거죠? 당연하지. 영숙이는 평생 바보 같은 여자야. 의심할 줄도 몰라. 그래도 불쌍해요. 평생 오빠를 믿고 살았는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나도 이 집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진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보라고 부르고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우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엄마, 누나, 당장 나와봐. 진우가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과 진이가 놀라서 나왔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해서? 진이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아버지 핸드폰 복구했어. 그런데 이거 봐. 오유정이란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야. 영숙은 진우에게서 핸드폰을 받아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는 순간부터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뭐야?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정수가 자신을 바보 같은 여자라고 한 부분을 읽었을 때는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 이제 알겠죠?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그 여자와 뭔가 꾸민 거예요. 진이도 메시지를 읽고는 분노에 찼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로 너희 아버지가 날 버리고 그 여자랑 살려고 한 거야? 영숙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다니 충격이 너무 컸죠. 엄마, 진정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진이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난 뭐였지? 40년 동안 뭐하고 산 거야? 이 사람한테 속아서 바보같이. 영숙이 오열했습니다. 진우도 주먹을 쥐며 분노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용서 못해.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재만이 찾아온 거였죠. 고재만은 영숙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영숙 씨,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픈가? 재만 씨, 우리 남편 말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재만은 의아해하며 물었죠. 무슨 소리야? 정수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진우가 고재만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 증권과 오유정,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고재만은 듣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재만 아저씨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이가 물었습니다. 고재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있긴 해. 몇 달 전에 정수가 이상한 말을 했었거든. 무슨 말이요? 영숙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고재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였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거다라고 하더라고. 정리한다는 게 뭘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진우가 추궁했습니다. 고재만이 계속 말했죠.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 그리고 영숙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도 했고,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신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고재만도 당황했죠. 영숙 씨, 진정해. 그때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재만 씨, 혹시 아버지가 다른 말도 했었나요? 오유정이란 여자 얘기라든지. 진이가 물었습니다. 고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도 있었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니. 그게 오유정이었군요. 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날 속이고 그 여자랑. 영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진이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죠. 엄마, 정신 차려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영숙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넘게 한 남자만 믿고 살아온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고재만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자책했죠. 영숙 씨,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죽었고 남겨진 건 배신의 흔적들 뿐이었죠. 영숙은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를 발견한 지 이틀 후 진이는 서울에 있는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오유정과의 메시지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선영아, 나야. 혹시 부검 의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부검? 왜 갑자기? 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제발 도와줘. 진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친구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죠. 영숙은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이야, 이미 떠난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괴롭혀? 그냥 편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미 부검 의뢰를 한 상태였거든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진희 씨,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무엇이 이상한가요? 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죠. 디곡신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심장질환 치료제인데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양이 발견됐습니다. 디곡신이요?
그게 뭔가요? 심장약이에요.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진이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자살한 건가요? 글쎄요. 정확한 건 경찰 수사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문사로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진이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진우에게 알렸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갔죠. 독? 무슨 독이야? 너희 아버지가 왜 독을 마셔?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에요. 진우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유정과 꾸민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살펴봤죠. 안녕하세요. 강력계 김형사입니다. 박정수 씨 사망건으로 왔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형사를 맞이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죠. 혹시 박정수 씨가 평소에 심장약을 복용하셨나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특별히 먹는 약도 없었고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메모하며 계속 물었죠. 그럼 디곡신이라는 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뭔가요? 심장 치료제인데 고인의 몸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 검출되었어요. 형사의 말에 영숙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진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그리고 최근에 고인이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진우가 보험 증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익자가 오유정 씨네요. 이분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조문을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진이가 답했습니다. 형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오유정 씨도 조사받아야겠네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한번 왔다 간 게 전부예요. 그때 형사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정수 씨 칠순잔치 날 음식은 누가 준비하셨나요? 제가 했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더 자세히 물었죠. 혹시 고인만 따로 드신 음식이 있었나요? 영숙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정수를 위해 특별히 북어국을 끓여줬거든요. 아, 북어국을? 남편이 좋아해서 따로 끓여줬어요. 따로 끓여줬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드셨고요? 네, 남편 그릇에만 따로 담아줬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불안해졌죠. 그럼 부인께서 고인에게만 따로 차려주신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메모하며 말했죠.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틀 후 오유정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오유정은 울먹이며 조사를 받았죠. 정말 몰랐어요. 박 선생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요. 그럼 왜 보험금 수익자가 되어 있나요? 그건 박 선생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나요? 오유정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인, 관계였어요. 수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물었죠. 연인이면서 보험금을 타기로 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박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박정수 씨와 언제부터 연인 관계였나요? 1년 전쯤부터요. 그리고 보험은 언제 들었죠? 6달 전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편 영숙은 집에서 경찰의 재조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러 온대요. 뭘 더 조사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려준 북어국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인,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북어국을 끓일 때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혼자서 했어요. 그리고 고인이 드시기 전까지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만진 적은 없고요? 없어요. 제가 직접 그릇에 담아서 가져다 줬거든요. 형사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 씨, 최근 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었고 수령이는 모두 오유정 씨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음식은 박정수 씨만 따로 드셨죠. 부인이 따로 챙겨주셨다고 하고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아셨죠? 휴대폰 메시지도 보셨고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정말 영숙은 그대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었죠. 경찰 조사가 끝난 지 사흘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대한생명보험입니다. 박정수 고객님 보험금 지급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무슨 일인가요? 영숙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냉정한 톤으로 말했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험 사기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하지만 부인께서도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실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범인 취급을 받게 된 거였죠. 진이와 진우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이가 다가왔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숙이 남편을 독살했다는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였죠. 영숙 씨가 정수를 도구로 죽였다더라. 그러게. 갑자기 칠순잔치 날에 죽다니 이상했어. 보험금도 6억이나 된다며?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평생 착하게 살던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모르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숙이 장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고 한식당 단골 손님들도 발걸음을 끊었죠. 어머, 영숙 씨네 식당에서 뭔가 탔다는데. 독탄 음식 먹으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 가겠어. 영숙은 이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였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이와 진우가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엄마가 그런 일을 했을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이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글쎄,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걸 알았으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알아? 40년을 속고 살았다는 걸. 한순간에 이성을 잃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이야, 진우야. 영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이와 진우는 당황하며 일어났죠.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어. 너희도 날 의심하는구나.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정말로 아버지한테 뭔가 한 건 아니죠? 그 순간 영숙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야,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헷갈려요.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진이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말들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죠. 설마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 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속은 것까진 참겠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참겠어. 하지만 너희들까지 날 의심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진이와 진우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죠.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도 늦어. 너희들 눈빛을 봤어. 나를 의심하는 눈빛 말이야.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식들의 의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짓눌렀죠. 엄마, 어디 가세요? 영숙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진이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난 뭐야? 평생 뭐하고 산 거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자식들한테까지 의심받고. 영숙은 서랍에서 정수가 쓰던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날이 손목에 닿자 소름이 돋았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나야. 재만이. 고재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죠. 영숙 씨,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고재만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영숙 씨. 고재만이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자 급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영숙이 면도칼을 손목에 대고 있었거든요. 영숙 씨, 뭐 하는 거야? 고재만이 달려가 영숙의 손에서 면도칼을 빼앗았습니다. 영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재만을 바라봤죠. 재만 씨, 난 이제 살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날 의심해.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고재만이 영숙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영숙은 그의 품에서 오열했죠.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영숙 씨, 진정해.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야. 진이와 진우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걸 알고는 충격에 휩싸였죠. 엄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늦었어. 너희들도 날 믿지 않잖아.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믿어요. 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영숙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재만은 영숙을 침대에 눕히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영숙 씨, 내가 지켜볼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영숙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고재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수가 남긴 게 있어. 너에게 주라고 했던 거야. 뭘 주라고? 편지야. 정수가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맡겼거든. 그 말을 들은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수가 편지를 남겼다니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당장 가져와 줄 수 있어? 응, 집에 가서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고재만이 급히 나간 후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진이와 진우는 어머니 곁에서 지켰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고재만이 가져올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고재만이 집을 나간 지 1시간 후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는데 정수의 필체로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재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수가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왜 이제야 주는 거야? 진작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고재만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미안해. 설마 정말 죽을 줄 몰랐거든. 그냥 오버하는 줄 알았어. 영숙은 봉투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엄마, 열어보세요. 진이가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뜯었죠.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영숙은 첫 번째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내가 너한테 평생 죄인이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죠. 사실 2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받았어. 말기 심장 질환이라더군. 의사가 그러는데 몇 달 못 산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진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숙도 편지를 보며 당황했죠. 말기 심장 질환이라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걱정할 게 뻔해서 말 못했어. 게다가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견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알아봤어. 그런데 내 명의로 들면 애들이 의심할 것 같았거든. 특히 진우는 보험 쪽 일을 아니까. 그래서 오유정 명의로 든 거였구나.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영숙아, 솔직하게 말할게. 유정이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 몇 년 전 내가 힘들 때 잠시 정신을 잃고 그런 일이 있었어.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남편이 직접 인정하니 마음이 아팠죠.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때 우리 사이가 좀 소원했잖아. 식당 일로 매일 바쁘고 서로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영숙은 그 부분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 시절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중년이 되니까 문득 외로웠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나이 들면서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은 허무함이 컸거든. 그때 유정이가 힘들어하는 걸 도와주다가 잠시 착각했어. 착각이라고? 그게 착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진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손으로 아들을 제지하며 계속 읽었죠. 하지만 너와 가정을 버릴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유정이한테도 미안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혼란이었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 일 이후로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가끔 안부 정도만. 그런데 이번에 보험 때문에 부탁할 사람이 필요했고 유정이가 나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무슨 빚? 진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계속 읽었죠. 영숙아, 정말 미안해. 바람 피운 것도, 그걸 숨기고 산 것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너를 힘들게 한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어.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 바람을 펴? 영숙이 편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야 했죠. 그리고 내가 죽을 거 알면서 심장약을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어. 의사가 하루에 한 알만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2알, 3알씩 늘려가면서 먹었어. 약을 더 먹었다고? 그럼 정말 자살한 거네. 고재만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죠. 칠순잔치날 아침에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었어. 그러면 잔치 중에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죽게 돼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병 때문에 고생시키기 싫었고 치료비도 부담 주기 싫었거든.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배신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부디 나를 용서해줘. 바람 피운 것도, 혼자서 결정한 것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것도, 모든 걸 용서해줘. 용서하라고? 어떻게 용서해? 영숙이 편지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결정했어? 바람 피운 것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혼자서. 진이와 진우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영숙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 믿음도 없었어? 나를 그렇게 믿지 못했어? 하지만 편지에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사랑해. 불완전한 사랑이었지만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사랑, 원망이 모두 뒤섞인 채로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인간.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럼 완전한 사랑은 뭐야? 영숙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솔직하게 말했구나. 변명하지도 않고. 영숙은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괜찮아.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계속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숙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 앞에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죠. 정수의 편지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김영사가 직접 찾아와 수사 결과를 알려줬죠. 부인,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영숙은 긴장한 채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진희와 진우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죠. 박정수 씨 사망 건은 자살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편지 내용과 부검 결과 그리고 병원 기록을 종합한 결과예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보험 사기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죠. 불입증 처리됩니다. 고인이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라 유족에게 남겨주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편지로 증명됐거든요. 그럼 오유정이란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답했죠. 그분도 혐의 없음 처리됩니다. 박정수 씨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유정을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참,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연락 올 거예요. 편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은 부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형사가 떠난 후 영숙은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많이 정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유정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죠.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님, 고인의 편지 내용에 따라 보험금 6억 원을 부인님께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영숙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거액의 돈이 자신에게 올 거라니. 네, 다음 주에 서류 작업하러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오유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저 김영숙이에요.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유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도 긴장하며 말했죠.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동네 카페에서 오유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정리해 봤지만 막상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오유정이 들어왔을 때 영숙은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였어요.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유정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가리켰죠. 앉아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남편 편지 다 읽었어요. 네. 저도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오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녀를 계속 바라보며 물었죠. 정말로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였어요? 오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10년 전에 잠깐,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거구나. 영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유정은 당황하며 설명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그럼 왜 보험 일을 도와줬어요? 영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오유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죠.
박 선생님이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사모님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니까 마지막 부탁이라고? 네. 자기가 죽으면 사모님이 혼자 남는데 생활비라도 있어야 한다고 제발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였구나 싶었죠. 그럼 정말 우리 남편을 사랑했어요? 영숙의 질문에 오유정은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해보세요. 박 선생님,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울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가만히 들었죠. 그때 박 선생님이 우연히 저를 만나셨는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조건 없이요? 네. 돈도 빌려주시고 아이 학원비도 대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뭔가 바라지 않으셨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부탁하셨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은 분명히 사모님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준 것이었다니. 마지막에 박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 얘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지막까지 사모님 걱정만 하셨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만 생각하고 죽었다는 게 믿어졌거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부탁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남편이 혼자서 결정한 일이니까. 오유정은 영숙의 말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사모님, 보험금은 정말 사모님이 받으셔야 해요. 박 선생님의 마지막 뜻이니까. 그럴게요. 영숙은 오유정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숙은 일어나며 오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유정은 영숙이 자신을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영숙은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영숙은 중얼거리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유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물을 흘렸죠.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미움도 슬픔도 원망도. 이 사람 떠난 날 같이 보내줘야지.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정수와 함께 운영하던 작은 한식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라 더 이상 혼자서 운영하기 힘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식당 정리하는 게 맞아요? 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영숙은 보험금으로 시골 외곽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다시 뜨는 해라는 이름의 조그만 카페였죠.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영숙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할머니였죠. 여기 새로 생긴 카페 맞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영숙은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사장님,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랬나요? 네, 뭔가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게 맞았거든요. 어느 날 진우가 가족들과 함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영숙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곁에서 행복해했죠.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혹시 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죠.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정말요? 응.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으니까. 진이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시골로 이사를 왔죠. 엄마, 저도 여기서 살래요. 서울 생활에 지쳤어요. 정말이야? 그럼 엄마 곁에서 지내자. 모녀는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어느 봄날 고재만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여기 정말 좋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재만 씨도 자주 와요. 친구들과 함께 와도 되고. 그럴게. 그런데 영숙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재만 씨,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요.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고재만은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수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완전히. 동네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영숙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해해요. 영숙은 마음 넓게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오유정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이했죠. 어서 와요. 앉으세요. 사모님,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커피 드릴까요? 오유정은 감동받았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박 선생님을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저까지 용서해 주셔서. 영숙은 오유정에게 커피를 내주며 말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힘들게 살지 말아요. 오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월 후 진우의 딸이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할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좋은 사람이었네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가끔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지.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니야.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죠. 사랑이든 배신이든 그 사람도 결국 외로웠던 거란다. 우리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자. 네, 할머니. 영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영숙은 카페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와 함께 보던 석양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영숙은 마음속으로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줘서.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석양이 서서히 지고 새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두렵지 않았죠. 내일 또 새로운 해가 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페 간판에 적힌 다시 뜨는 해라는 글자가 석양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인생처럼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빛이었죠. 영숙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야.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영숙의 긴 하루가 끝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고 고통받게 만드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아서 사랑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 자체가 거짓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